65살의 김영자 씨. 첫 손주를 5년이나 업어 키웠습니다. 월급 한 푼 받지 않았고 휴가 한 번 쓴 적 없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그야말로 24시간 대기하는 전천후 부모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로 돌아온 건 따뜻한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툭 던져진 건 둘째 아이의 양육비 청구서였습니다. 사돈댁에서는 힘을 못 보태면 돈이라도 보태라며 압박했고, 며느리는 남들은 친정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던데 어머니는 왜 안 되냐며 따져 물었죠.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안색을 바꾸며 냉혈한이라 비난했고, 아들은 그 옆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친정엄마까지 직접 찾아와 으름장을 놓는 상황.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영자 씨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감정을 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시간을 약탈당하지 않기로, 돈을 밑빠진 독에 붙지 않기로,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벼랑 끝까지 몰린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반격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늦게 되찾은 존엄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만의 인생을 하나씩 되찾아가는지, 그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입니다. 은퇴한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 사흘 동안 저는 전에 없던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우롱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고 베란다에 앉아 아침 시장으로 향하는 차들이 천천히 흩어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깨끗하게 마른 이불 빨래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지옥철에 몸을 씻지 않아도 되고, 학교 행정실에서 부장님의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수정할 필요도, 답답한 유니폼 재킷을 걸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옷은 제가 은퇴하던 날 이미 의류 수거함으로 보냈으니까요. 식탁을 깨끗이 비우고 그 위에 다육이 화분 2개와 젊은 시절 다 읽지 못했던 책 한 권을 올려두었습니다. 부엌은 환해졌고 저는 계란 프라이를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굽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알고 보니 노른자를 지키려면 동작을 천천히 해야 하더군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세상 모든 일이 다 예쁘게 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아이들도 일찍 결혼시켜 내보냈으니 지난 수십 년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말로 다 할 순 없지만 삶은 늘 책임이라는 끈으로 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첫 손주를 키우던 몇 년 동안 제 허리는 거의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밤중에 통증 때문에 깨어나 홀로 어둠 속에서 진통제를 삼키곤 했죠. 하지만 자식들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라는 그 말에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겁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은퇴만 하면 내 시간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은퇴 3일째 되던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꽤 들떠 있더군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대요. 둘째가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 좋다고 하네요. 우리 진짜 기뻐요. 제 입꼬리가 미쳐 올라가기도 전에 얼굴 근육이 먼저 경련을 일으키듯 찌푸려졌습니다. 아, 그래, 축하한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려고요. 앞으로 계획도 좀 상의하고요. 계획?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뭐 얘기나 하는 거죠. 급한 건 아니에요. 아들은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롱차는 이미 차게 식어버렸죠.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어린 민석이를 데리고 속초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젊었고 내가 이 가정을 지탱하면 아이들이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그들이 정말로 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며느리 수진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 그리고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까지.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손주 녀석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앞으로 할머니 집에서 자도 돼? 저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며느리 수진이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얘가 진짜 어머님 껌딱지라니까요. 둘째 낳으면 더 할지도 몰라요. 마침 어머니 은퇴하셔서 시간도 자유로우시잖아요. 저는 두부조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숟가락으로 국그릇만 휘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첫째도 잘 키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염치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좀 힘들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끓고 있던 국냄비에 불을 껐습니다. 부엌 등 불빛 아래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뱅글뱅글 도는 그 김이 마치 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 같았습니다. 빠져나갈 길 없이 맴돌기만 하는 생각들 말이죠.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가는 제 손은 이상하리만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저 국을 나르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걸어가면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키운 아들, 내가 받아들이려 노력했던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치하러 온 겁니다. 은퇴해서 시간도 있고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당연히 내 노년을 다시 한번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민석이의 그릇에 국을 천천히 떠주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이 국을 다 마시고 나면 내 인생은 다시는 내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다 비웠는데도 그들은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본론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는 걸 알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와 앉아 창밖에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베란다 차양을 때리는 빗소리가 꼭 한숨 소리 같았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더군요. 엄마, 손주 제일 예뻐하시잖아요. 아까도 애가 엄마 없으면 밤에 운다고 하고. 저는 대꾸하지 않고 의자를 뒤로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하고 나서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베이비시터 비용도 아끼고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펴는 데만 1분이 넘게 걸린다. 그러자 수진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찻잔 속에 티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당연히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가 계획에 없던 거라 갑작스럽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애 둘 키우는 돈이 장난 아닌 거. 며느리의 말에는 아기가 없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솜속에 숨겨진 바늘 같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요. 우리 세 자매 키울 때 시어머니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애 하루도 안 맡기고 다 키우셨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분은 조건이 달랐지. 그때는 남편분도 계셨고 사업도 하셨으니까. 수진이는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엄마한테 돈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 은퇴하셨으니까 생활도 단순하고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와서 좀 도와주시면 가끔이라도요. 저희가 교통비는 챙겨드릴게요. 박민석.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르는 건
드문 일이라 아들도 멈칫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손주를 안 예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 나 이제 65이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아들은 제 시선을 피했고 수진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안 도와주실 거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둘째, 이렇게 빨리 안 가졌을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 믿고 낳는 건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 계획이 다 꼬이잖아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마음을 천천히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10여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집안의 모든 전기가 나간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을지는 너희 결정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또 10년을 희생할지 말지는 내 결정이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다시 그릇을 씻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그들이 일어나는 발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힐 때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유독 꼼꼼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 기름때를 하나도 남김없이 닦아내며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어떤 감정들을 함께 씻어내려는 듯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핸드폰을 넘기고 있을 때 밤 9시가 다 되어 민석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오면서 우리 좀 싸웠어요. 미안해요.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걔 말투가 좀 퉁명스러워도 속은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만약에 애 봐주는 게 정 힘들면 매달 육아비 지원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성의 표시라도요. 베이비시터 쓰려면 너무 비싸서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이라도 부탁드려요. 50만 원 정도만이라는 글자를 보며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은퇴했으니 적게 먹고 적게 쓴다고, 시간이 남아돈다고 내가 가장 쓰기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내놓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말풍선을 빤히 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싱크대의 거품은 이미 다 가라앉았고 부엌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계속 이렇게 그들에게 계획당하며 살 거니? 다음 날 아침 10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려다가 가스 검침원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사돈 최미숙 씨가 화사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죽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죠. 아유, 사돈 어른. 근처 시장에 생선 사러 왔다가 들렀어요. 자외선 차단 재킷을 입고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붉은 매니큐어를 바른 그녀에게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진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은퇴하셨다면서요. 차도 한잔하고 우리 둘째 손주 얘기도 좀 할 겸 왔죠.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롱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차는 입에도 대지 않고 탁 소리가 나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임신 3개월인 거 아시죠? 입덧도 시작했고 첫째 돌보느라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육아 문제를 좀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우리 양가 부모가 역할을 좀 분담하면 좋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그녀는 엑셀로 정리된 육아 비용 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마치 학교 생활기록부처럼 상세했습니다. 분유, 기저귀, 베이비시터, 시급, 문화센터 수업료,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그리고 맨 아래에는 월 평균 예상 지출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월 150만 원은 우습게 깨져요. 우리 쪽에서는
이미 차량 할부금이랑 어린이집 비용 일부를 대주기로 했거든요. 사돈어른 쪽에서는 얼마나 부담하실 수 있는지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눈썹이 살짝 꿈틀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돈, 저는 돈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이미 수년간 봉사했습니다. 첫째 태어났을 때 57살부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죽 끓이고 이유식 만들고 애들 퇴근할 때까지 5년을 키웠어요.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요. 그때 애들이 어머니가 분당에서 제일 가는 보모예요라고 했지만 제가 그 길을 걷고 싶냐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사랑인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너무 순종적이었던 것 뿐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최미숙 씨의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수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세요. 기저귀랑 분유값만 해도 월 150만 원 잡아야 해요. 우리가 60만 원 낼 테니까 사돈이 나머지 90만 원 정도 채워주시면 어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제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나와요. 아파트 관리비 내고 병원비 쓰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이 요구는 예의가 아니죠. 숫자만 보고 사람은 안 보시네요.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다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도 사랑의 표현 아닌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부를 덮어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려는 해볼게요. 하지만 먼저 제 건강, 제 시간, 제 권리부터 고려해 주세요. 저는 사돈댁 예산표에 포함된 항목이 아닙니다. 그녀는 옷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표는 두고 갈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현관문 보조키까지 잠갔습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문에 기대어 들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여전히 그 자율 예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끝이 긴 사람도 아니고 옛날 일을 들추는 성격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사돈이 떠난 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집 안이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추위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잘 열지 않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영수증, 은퇴 준비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2015년의 정기예금 해지 내역서였습니다. 3천만 원. 비고란에는 민석이 신혼집 전세 자금 보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해 민석이와 수진이가 분당에 신혼집을 구할 때 전세금이 모자라 쩔쩔매던 걸 제가 남편이 남긴 유산을 거의 다 털어 채워주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딸에게는 일부만 도와줬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저 아이들 결혼 생활이 험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3년 전 은행 이체 확인증이 있었습니다. 360만 원. 용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연말 보너스가 밀려서 대출 이자가 연체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제 월급을 털어 바로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또 그 아래에는 수진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마사지 비용과 조리원 식사,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80만 원을 보낸 내역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이 기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하나씩 적어 붙였습니다. 전세 자금 3천만 원, 대출 이자 360만 원, 산후조리비 180만 원, 손주 돌잔치 식대 잔금 40만 원. 저는 이 돈을 돌려받을 생각 따위 한 적 없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손해라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장부를 들고 와서 우리가 더 많이 낸다며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제 묵묵한 희생은 그들의 계산기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0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문득 옛날 이웃집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돈 없는 게 아니야. 네가 뼈 빠지게 헌신한 걸 남들이 공기 취급하는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작 돈 몇 푼을 따지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저는 배려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부엌에 있는 냄비나 필요할 때 쓰는 자동차처럼 예산표에 빈칸을 채워주는 엄마 찬스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명세서들을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어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경고하려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옆에 펜으로 적었습니다. 내가 안 도와준 게 아니다. 그들이 못 본 척했을 뿐이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이 집에서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엄마도 가족도 아닌 그저 인출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자동 인출기 노릇을 할 셈이니? 착한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언제까지 뜯어먹길래?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그날 밤 10시가 다 되어 딸 지은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안 주무시죠? 통화 괜찮아요? 딸과는 사이가 좋았지만 깊은 속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주로 제 건강을 챙기는 안부 연락이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방금 알았는데 오빠한테 또 돈 보태줬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봤어.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작년에 오빠가 회사 프로젝트 대금 밀렸다고 급하다고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빌려줬거든. 근데 며칠 뒤에 새언니 인스타그램 보니까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 갔더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오빠한테 물어봤니? 물어봤지. 그랬더니 친구한테 빌린 돈이라고. 나한테 받은 거 아니래. 지은이 목소리에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엄마, 오빠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나 나한테 기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새언니한테는 자기가 능력 있는 척하고 뒤로는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거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돕는 것이 가족 간의 정이고 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몰래 도와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여동생인 지은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갔다니요. 엄마, 돕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은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너무 퍼주니까 그 사람들은 엄마를 존중해야 할 어른으로 안 봐. 그냥 자원, 보험, 비상금,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보모로 생각하는 거야. 저는 냉장고에 붙여둔 영수증 사본을 바라보며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내가 오빠를 좀 편애했지. 걔가 좀 철이 없어서. 엄마. 지은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 중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 혼자 알아서 크는 법을 배웠고, 내가 걱정하는 건 엄마가 편애해서가 아니야. 엄마가 선이 없어서 엄마 자신까지 다 잃어버릴까봐 그래.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 스스로 선을 긋지 않으면 남들이 지도를 그려놓고 그 길로 가라고 강요한다고.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 엄마는 자유인이야. 남은 20년은 엄마가 결정해서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요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내 편에 서서 당신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준 게 처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요구와 기대, 이용이 아닌 진정한 보호를 받는 기분. 그날 이후로 저는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또한 사랑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6시 13분,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며느리 이수진이 보낸 장문에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300자가 넘는 긴 글, 시작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입장 이해해요.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들은 저를 방관자로 몰아세우는 비난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이 힘들고 친정에 손 벌릴 상황도 아니고 시어머니인 제가 나 몰라라 하니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호소.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한 문장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제 친구 시어머니는 며느리 힘들다고 육아 휴직 내고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옆집 할머니는 은퇴하자마자 딸 산후조리 해주러 지방까지 가셨대요.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모든 할머니가 자기 살 길만 찾지는 않더라고요. 침대에 걸터 앉아 그 글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 갔습니다. 칼날은 작았지만 베인 상처는 깊었습니다. 마지막에 덧붙인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라는 말은 차라리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5년, 첫째를 업어 키운 그 5년이 그녀의 눈에는 공기처럼 투명하게 보였던 걸까요? 이유식 만들고 열나면 밤새 물수건 갈아주고 유치원 버스 태워보내던 그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제 마음속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민석이는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 하나를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손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꿈에 할머니 나왔는데 왜 우리 집에 안 와? 나 이제 안 사랑해?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지만 그것은 아이를 앞세운 잔인한 정서적 협박이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시킨 말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요. 제가 울었던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밤늦게 재봉틀 돌리는 엄마에게 엄마는 나보다 돈이 더 좋아 라고 칭얼거렸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저는 사랑을 원했지만 지금 그들은 사랑을 무기로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단톡방 메뉴를 열고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채팅방에서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에 확인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대화방이 사라지자 핸드폰 화면은 텅 빈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마치 방금 청소를 끝낸 방처럼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아래층 사는 황정순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늘 등산복 차림으로 경보 선수처럼 걷는 그분이었죠. 한 손에는 붕어빵 봉투, 다른 손에는 편의점 커피를 들고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쯤 자기가 열받아서 밥도 못 먹고 있을 줄 알았지.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가 붕어빵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놈이 깜빡했나 본데 나도 걔 페이스북 친구잖아. 며느리가 올린 글이랑 손주 녹음 파일 다 봤어. 저는 울컥했습니다. 따뜻한 붕어빵 봉투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 일단 내려가서 좀 걷자. 그러고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화병 나서 쓰러져. 황 여사님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가웠지만 물속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멍하면서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녀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도서관 뒤편의 허름한 주민센터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중장년 여성 자조 모임, 독서 치유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여섯 명의 60대 여성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염색머리, 흰머리, 등산복, 원피스. 차림새는 제각각이었지만 황 여사님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누구셔?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분이 물었습니다. 내 친구 김영자. 어제 며느리를 인생에서 로그아웃 시킨 용자야. 황 여사님의 소개에 좌중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약간의 씁쓸함과 통쾌함이 섞인 웃음이었죠. 저는 쑥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곧 그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딸이 외손주 국제학교 보내야 한다며 집을 증여해달라고 해서 고민하다 해줬더니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 이야기. 아들네 새 아이를 봐주다가
감기 몸살로 사흘 누웠더니 어머니 너무 무책임하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 내가 보모냐? 보모는 돈이라도 받지. 나는 무료 봉사에 휴가도 없어. 한 분이 기침하며 말하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과 착취 사이에서 고통받는 여자가 이 도시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모임이 끝날 무렵 누군가 전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의무와 재산관리, 법률 특강, 주제는 부양 의무, 가족 신탁, 자기 돌봄 등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권리가 활자로 적혀 있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저 이거 가도 될까요? 제가 황 여사님에게 묻자 그녀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진작 왔어야지. 그날 오후 우리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구운 계란과 두유를 먹었습니다. 여사님은 언제부터 자식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제가 묻자 그녀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아들놈이 병원에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 걱정 말고 빨리 나아서 다시 애들 봐줘야지. 내가 아픈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당장 자기들 애 봐줄 사람 없는 게 걱정이었던 거야. 그때 알았지.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도구로 쓰이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걸.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가시를 정확히 집어내는 핀셋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니 마치 면접 보는 신입생처럼 떨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들어가니 안경 쓴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 아들네 손주를 더 이상 안 봐주고 싶고 돈도 더 이상 지원해주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걔들은 제가 이기적이라는데. 변호사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한국 법률상 조부모에게는 손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와주는 건 호의지 의무가 아니에요. 안 도와준다고 해서 불법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준 돈들은요? 수천만 원인데 이제 안 주면 걔들이 빚이라고 할까요? 차용증 쓰셨나요? 아니면 빌려준다는 문자 기록이라도. 제가 고개를 젓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증여로 봅니다.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그걸 빌미로 빚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는 신탁 제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면 자녀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고 제 노후 의료비나 생활비로만 쓰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르신, 인생에도 국경선이 필요해요. 가끔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 민석에게, 며느리 수진에게, 그리고 사돈 최미숙 씨에게. 아들에게는 감정을 절제하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준 모든 것은 내가 원해서 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원해서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너에게 소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며느리에게는 담담하게 썼습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가 아니며 내 결혼 생활의 보험도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사돈에게는 딱 7줄만 썼습니다. 저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그쪽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제 재산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협상도 거절합니다. 각자 잘 삽시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아들네 집 현관문에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소설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읽고 난리칠 게 뻔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예상대로 아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띄어쓰기도 엉망인 다급한 문자였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회사 자금줄 막혔고 카드값 2천만 원 연체됐어요. 수진이는 애 데리고 친정 갔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지난 1년 동안 안부 문자 한 통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서 학교 오라고 울던 아들, 재수할 때 학원비 대달라고 하던 아들, 사업 망하고 배숙해져서 돌아왔던 아들, 그때마다 저는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 사정 안다. 하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미 너무 많이 줬고 이제 내 노후도 지켜야 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 받아봐라.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니. 전화기 너머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중내 사내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차가운 우롱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돈, 예전에 그러셨죠? 사돈 댁은 다 알아서 한다고. 사돈의 사위이고 외손자의 아빠입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해 보세요. 저는 은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와 함께 신탁회사를 찾아가 제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을 신탁 설정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거나 아플 때 저를 위해 쓰도록 묶어둔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콩국수와 만두를 먹으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날만 기다렸어. 엄마가 엄마 자신을 1순위에 두는 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아이들의 숙제도, 손주의 장난감도, 남편의 밥그릇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와 제가 만든 밥상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주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달력에 파란 동그라미를 치고 서점에 가서 그림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사서 카드를 썼습니다. 생일 축하해. 씩씩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도 고맙다는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방식대로 사랑할 뿐. 나를 희생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1년 제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일기를 쓰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베이킹 수업에서 호두파이를 굽습니다. 팟캐스트로 한국 근현대사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혼자 웃기도 합니다. 아들은 가끔 좀 해결됐어요. 그때 안 도와주셔서 오히려 정신 차렸어요.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짧게 건강해라 라고 답장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변했다고 독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헌신적인 김영자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독해진 게 아니라 비로소 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뿐이라는 걸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걷지만 저는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김영자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결단이 너무 매정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